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27일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17번째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오늘은 책에서 10장 제2부의 10장 부분에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에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해 드리자면, 최근에 센서매틱 이라는 회사를 발견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매장 내의 도난을 막기 위해 지능형 가격표와 버저 시스템을 발명한 이 회사의 주가는 1979년부터 1983년까지의 사업을 확장하는 동안 2달러에서 42달러로 상승했다. 주식 중개인은 이 회사가 고속 성장을 하는 소기업이라고 소개한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니 대형 우량주 2종목과 경기순환주 3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센서매틱이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의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이 있을까? 만일 이 주식을 사기로 했다면 얼마나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 지금 던지는 이 질문, 오른다는 보장과 얼마의 매수, 지금 던지는 이 두 질문에 회사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오늘보다 내일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 결론은 이익과 자산으로 귀결된다. 피터 린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익과 자산으로 결론은 귀결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따라가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하락한 후에 회복하기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투자자들을 회의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항상 승리한다. 적어도 승리하는 경우가 아주 많으므로 이 말은 믿어도 좋다. 이익과 자산을 기초로 주식을 분석하는 작업은 이익과 자산을 기초로 이제 주식을 분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동네 빨래방이나 약국을 선택하거나 아파트를 사기 전에 분석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때때로 잊기 쉽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복권이 아니라 회사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다. 이익과 자산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내가 주식이라면 내가 올리는 이익과 내가 보유하는 자산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급하려는 금액이 달라진다. GM을 평가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평가해 보면 실제로 주식을 조사하기에 앞서 유익한 연습이 된다. 그 과정에서 주식에 대한 조사 요령을 배울 수 있다.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평가하는 방법. 내 자산에는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가구, 옷, 카펫, 보트, 도구, 보석, 골프, 채는 물론 재산을 정리하고 사업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을 때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이게 내 자산이죠. 물론 남아있는 주택담보대출, 저당권,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은행이나 친지에게 빌린 돈,
각종 청구서, 차용증, 도박빚 이것들은 차감해야 되겠죠. 그 결과 얻게 되는 것이 유형 자산인 순이익. 결국에는 순이익이 남은 것이고, 장부가치 그리고 순경제적 가치다. 청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이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온다면은 이제 파산법에 따라서 파산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청산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자신을 몽땅 팔아 넘기지 않는 한 모든 개인에게는 소득 창출 능력이라는 것이 있겠죠. 소득 창출 능력이라는 유형의 가치가 또 있다. 유형 가치가 내 자신에 대한 소득 창출 능력. 노동이 가능한 시간 중 근무 강도와 급여 수준에 따라 개인은 수천 달러, 수십만 달러 혹은 수백만 달러까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역시 누적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가치를 앞에 살펴본 6가지 주식 유형으로 분류해보자. 나의 가치가 앞에서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봤을 때 파티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의 가치 매기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급여가 낮고 급여 인상폭도 적은 안전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성장주에 속한다.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와 같은 전기 설비 업체가 이 유형이며 도서관 사서, 교사, 경찰 등의 직종이 저성장주의 예가 될 것이다. 기업의 중간 관리자처럼 급여가 높으면서 정기적으로 또 인상되는 사람은 대형 우량주에 속한다. 코카콜라와 렐스턴 퓨리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농부, 그리고 호텔 및 휴양지 시설의 종업원, 하이알라 그러니까 스쿼시 비슷한 경기의 선수, 여름 캠프 운영자, 크리스마스 트리 매장 운영자 등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번 돈으로 그보다 오랜 시간 빠듯하게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들은 경기순환주라고 할 수 있다. 경기순환주. 단기에 집중해서 버는 그런 패턴. 작가와 배우 또한 경기순환주지만 이들은 재산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잠재적 고성장주에 속한다. 건달, 신탁 자금 수익자, 대지주, 미식가 등의 가족 재산으로 생활하면서 특별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금광주나 철도주 같은 자산주에 속한다. 자산주의 변함없는 관심사는 부채를 청산하고 주류 가게와 여행사의 외상을 갚고 나서 얼마나 남느냐라는 것입니다. 불량자, 불황자, 빈털터리, 파산자, 해고 노동자, 실업자 이 모든 분들은 노동할 체력과 의지가 남아있는 한 모두 잠재적 회생주의다. 배우, 발명가, 부동산 개발업자, 소기업 경영자, 운동선수, 음악가 등은 모두 잠재적 고성장주의다. 고성장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형 우량주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실패율이 높다. 성공하는 경우에는 하룻밤 사이에 수입이 10배, 20배, 심지어 10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업으로 치자면 타코벨이나 스톱앤드샵 같은 사람들이다. 고성장주에 투자하는 사람은 미래에 큰 돈을 벌 가능성에 승부를 거는 셈이다. 기업 고문 변호사에 해당하는 코카콜라 대신에 유명한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에 비교할 수 있는 던킨 도너츠에 투자한다고 가정하자.
이게 이제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는 기업 고문 변호사 느낌이고, 대기업 이제 우량주 느낌이고, 던킨도너츠 해리슨 포드. 해리슨 포드에 비교할 수 있는 던킨도너츠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리슨 포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뜨내기 목수로 일하던 시절에는 코카콜라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가 초유의 흥행을 기록한 스타워즈에 출연했을 때, 이제 스타로 그래서 등극이 됐을 때 그의 수입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지 생각을 해보라. 개업 변호사는 거액이 걸린 이혼 소송에서 이기지 않는 한 하룻밤 사이에 10루타의 기록을 경신하기가 힘들다. 선박을 청소하는 사람은 수입 면에서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 짬짬이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제2의 해밍웨이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사람에게 또 투자를 하려면 먼저 그의 소설책을 읽어보고 가능성을 점쳐봐야 되겠죠. 이러한 이유들로 투자자들은 유명한 고성장주를 찾아 비싼 가격에 매수한다. 지금 당장의 이익이 없거나 주가에 비해 이익 수준이 하찮아 보이더라도 장래를 믿는 것이다. 어느 차트를 보더라도 이익선이 주가선과 함께 표시된다는 점에서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주가 차트 자료는 대개 증권사에서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훑어보면 종목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느 차트에서든 이익선과 주가선은 나란히 움직인다. 저희가 차트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EPS 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가 차트 선이 동시에 주가 차트 선이 움직이는 거,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유한타 증권과 맞춰서 개발에 의뢰를 해놨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가선이 이익선에서 벗어나더라도 곧 다시 이익선 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일본이나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 궁금하겠지만 그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결국 주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익이다. 또한 매시간 장세를 주시하며 돈을 거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장기적인 시장에서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역시 이익이다. 물론 간혹 예외적인 상황은 발생한다. 하지만 보유 종목의 차트를 조사해보면 내가 설명하는 이익과 주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유가는 등락을 거듭했고 주식은 줄곧 이익에 따라 움직였다. 이익에 따라서 주식은 움직였다라는 것이 사실이어서 앞으로도 주식을 이익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그 해답은 쉽게 사실 결론 지을 수 있겠죠. 피터 린치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1970년대에서 말에 이 회사의 이제 여러 회사들의 이익이 휘청거리자 주가 역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후 차익이 치솟자 주가도 덩달아 뛰어올랐다.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1970년대 말에는 이익이 치솟아서 이제 다시 상승을 보였었고 1983년대와 87년대까지의 주가 상승이 이익 상승을 앞질렀을 때, 네, 이때 앞질렀을 때의 사례를 얘기하는데요. 그 결과 단기적으로 재앙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1987년 10월에 대폭락을 겪는 동안 모든 수많은 종목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몇몇 지점에서는 주가의 상승이 이익의 상승을 앞설 때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곧 그 가격은 현실적인 가격을 회복하는 그 현실 가격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대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상승 만약에 이제 그런 이익을 쫓는 부분이 뒤처진다면 다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듯 주가 상승이 이익 상승을 앞지르는 모습이 과도하게 쌓여온다면 폭락장을 맞이하고, 이는 지수의 움직임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수의 상승이 현실 수준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에 앞서거나 뒤처져도 시장 전체의 흐름에 수긍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는 늘 항상 승리하고 적어도 승리하는 경우가 아주 많으므로, 이 말은 믿어도 좋다는 피터 린치의 말을 회고하며 이번 시간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